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젯밤 서울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리튬전지 공장 화재와 관련해 과학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화학 물질의 특성에 맞는 소방 기술을 개발 보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들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정체 전선이 북상하며 중부지방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된 가운데 휴전선 부근 육상에서 포병 사격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군 당국은 앞으로도 포병 사격과 기동 부대 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청역 주변 교차로에서 역주행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서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 중입니다. 자세한 사고 소식을 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일 밤 9시 27분쯤 서울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승용차가 200m가량을 역주행한 뒤 인도를 덮치고 지나가던 차량 2대도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가 지나간 길이 아닌데 일방통길에서 갑자기 다다다다다 소리 나는 거예요. 뭐 가드레일 박은 줄 알았어요. 그 소리가 사람 소리였고. 소방당국은 이 사고로 사망자 9명, 부상자 6명 등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들은 영등포병원 장례식장과 국립중앙의료원,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각각 옮겨졌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남성으로 서울시청 직원 2명과 시중은행 직원 4명, 병원 직원 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은행 직원 4명은 동료 직원들과 함께 승진 축하 회식을 한 뒤 변회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운전자 68세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40여 년 운전 경력을 가진 시내버스 기사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차량 급발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주장하는 가운데 경찰은 간이검사 결과 음주나 마약 흔적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며 급발진 등 추가 확인을 위해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리튬 전지 공장 화재는 신소재의 특성 때문에 진화가 매우 어려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첨단 신산업 화재에 대비한 과학적인 안전 대책 수립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화학물질의 특성에 맞는 소방 기술과 예방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시청역 인근 교통사고와 리튬전지 공장 화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리튬전지 공장 화재와 관련해 과학적인 안전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화학물질의 특성에 맞는 소방 기술을 개발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과학 기술을 개발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생활 속 배터리 안전 문제를 살필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들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더 과학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를 기록했다며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3050 클럽 국가 중에선 미국에 이어 2번째라고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국가 경쟁력 순위 등으로 확인된 만큼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해서 회복을 넘어 도약으로 이끌고 민생경제 구석구석까지 온기가 돌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펼쳐가야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주요 정책 진행 상황을 하나하나 챙기고 국민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해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네, 그러면 앞서 전해드린 뉴스 리포트에 이어서 국무회의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국무회의에서도 이 저출생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했죠.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저출생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저출생 극복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 예로 지난주 발표된 통계를 인용했는데요. 통계청의 인구동향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혼인 건수가 18,039건으로 작년 4월보다 25% 가까이 증가했고 지난 18개월 동안 꾸준히 감소했던 출생아 수도 작년 동기 대비 약 2.8%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그 어떤 소식보다 반가운 소식이라며 출산을 친지와 가족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축하해주는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1일 발표한 정부조직법과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저출생 고령화 대응의 컨트롤 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와 국회와 정부 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국가 비상사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7월 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저출생 극복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 포상안을 심의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새롭게 출범하는 22대 국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내놨죠.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롭게 국회가 출범하는 지금 우리 앞에는 함께 힘을 모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는데요. 국정의 목표, 정치의 목표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 하나라며 이러한 목표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 시스템으로 의견 차이를 좁혀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갈등과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어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 그 모든 고통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이번 국회가 훌륭한 정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국회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훌륭한 정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정부도 민생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고 대한민국이 더 큰 미래로 도약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국무회의에서 다뤄진 안건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최 기자, 이번에 통과된 주요 안건들 어떤 것들입니까? 네, 우선 이번 국무회의에서 중대 입시 비리와 관련한 정원 감축 처분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 특정 수험생을 합격시키기 위해 교수 등이 조직적으로 입시 비리를 저지른 경우에는 대학은 바로 정원 감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차 위반 시에는 정원의 5%를 곧바로 감축하고 2차 위반 시에는 10%로 늘어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되는 겁니다. 또한 저수조 설치 신고 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는데요. 환경부는 수돗물을 다량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저수조 설치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해양수산부의 글로벌 녹색 해운 항로 추진 전략 보고도 있었습니다. 2027년을 목표로 미국과 함께 태평양 횡단 녹색 해운 항로를 구축하기로 했는데요. 해수부는 부산에서 시애틀 한간 녹색 해운 항로가 운영된다면 1년 동안 이곳으로 가는 선박 한 척당 자동차 3만 2천여 대가 배출하는 탄소만큼 절감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무회의 관련 소식을 뉴스룸에 나와 있는 최다희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최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정부가 9.19 남북 군사 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훈련이 정상화됐는데요. 지난달 서북도서에서 해병대 사격 훈련이 재개된 데 이어 휴전선 부근 육상에서도 6년 만에 포병 사격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군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전방 사격장에서 K9 자주포 등을 동원해 포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경기도에서 K9 자주포 90여 발, 강원도에서 차륜형 자주포 40여 발 등 총 140발가량이 발사됐습니다. 9.19 군사합의 이후 약 6년 만에 육상 접경지대 부근에서도 포병 실사격 훈련이 재개된 겁니다. 지난 2018년 남북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군사분계선 5km 이내에서 포병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 5월 말부터 오물풍선 살포와 GPS 전파 교란 공격 등 도발을 이어가자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병대는 그동안 육지로 옮겨와서 하던 사격 훈련을 지난달 26일 서북도서에서 실시했습니다. 우리 군은 9.19 합의로 시행하지 않았던 군사분계선 인근 대규모 합동 야외 기동훈련과 육해군 합동 사격훈련 등도 조만간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남북 대화 사료집이 5번째로 공개됐습니다. 버마 암살 폭파 사건 이후 남북 체육회담을 비롯해 분단 후 첫 이산가족 상봉 등의 자료인데요. 북한이 당시 버마 폭발 사건을 우리 측의 자작극이라고 우긴 내용도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1981년 12월부터 1987년 5월까지 남북 회담을 기록한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지난 2022년 첫 공개 이래 5번째로 분량은 1693쪽입니다. 버마 암살 폭파 사건과 북한의 3자 회담 제의, 남북한 체육회담,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1983년 10월 9일 북한은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아웅산 국립묘소 방문에 맞춰 폭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천인 공노할 붉은 테러로 버마의 아웅산 묘소에서 일시의 유명을 달리하신 17분의 순국 외교 사절들. 무슨 말로 이 비통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으리요? 무슨 말로 이 분노를 가눌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으로 남북 관계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고립된 북한은 1984년 LA 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명분으로 우리 측에 체육회담을 제의합니다. 1차 남북한 체육회담에서 우리 측이 버마 사건과 최은희 신상옥 납치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납득할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지만 북측은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심지어는 자작극임을 밝히라면서 체육회담에 정치 문제를 가져오지 말라고 억지 주장을 부리다 일방적으로 퇴장합니다. 2차 회담에서는 유례 없이 험악한 분위기가 초래됩니다. 우리 측의 버마 사건 관련 요구가 회담 전제 조건인지를 두고 다투다가 남북 간 체제와 내부 문제에 대한 언쟁으로 번진 겁니다. 우리 측 대표에게 야유와 욕설을 퍼붓고 북의 동포가 안타깝다고 말하자 회의를 그만하자며 고함을 칩니다. 결국 남북 단일팀 구성은 수포로 돌아갔는데 북한이 LA 올림픽 불참 태도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사료 11권에는 분단 후 첫 이산가족 상봉도 담겼습니다. 남북이 10여 차례 실무 접촉을 통해 절차를 집중적으로 협의한 끝에 1985년 9월 20일 첫 상봉이 이뤄집니다. 남한과 북한 적십자 총재는 판문점 중감이 휴게실에서
평화 통일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둘로 나눠진 남북 동포들이 하루빨리 합쳐지고 마음대로 다니게 해야 한다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회담 사료 2기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은 이번 사료집에서 북한이 협상을 중단하고 재개하는 일종의 살라미 전술이 1980년대 초부터 나타난다면서 남북한 자유왕래를 제안했던 80년대 대남 정책과 지금의 대남 정책은 정반대지만 남한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든다는 근본적인 목적은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공개에는 남북회담 문서 공개 요약집을 처음으로 발간하여 공개되는 회담 사료의 주요 내용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국민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문서 공개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공개된 남북회담 문서 원문은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국회 도서관 내 남북회담 문서 열람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복귀 전공의들의 명단을 게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유포 행위에 대해 정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고위험 고난도 의료 행위로 꼽히는 태아 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1일 기준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 비중은 8% 남짓. 각 병원은 하반기 수련을 앞두고 결원 규모를 확정해야 하지만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미미합니다.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복귀자 명단을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재등장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 행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불법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일부 전공의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와 병원 모두 전공의 복귀와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서울대병원 등 주요 병원 교수들이 휴진 중단을 선언했지만 의대 교수들의 휴진 불씨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오는 4일부터 일주일 휴진에 들어가고 고려대와 충북대 교수 비대위도 각각 12일과 26일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비대위 차원의 휴진 방침과 달리 교수 대부분이 환자 곁을 지킬 거라 믿는다며 휴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의료개혁 세부 과제를 이행하고 있는 정부는 태아 치료에 대한 보상 강화를 추진합니다. 자국 내 태아 수혈 등 고위험, 고난도 의료 행위로 꼽히는 5개 행위에 대해 보상을 최대 5배까지 인상했습니다. 보상 확대가 이달 중 현장에 적용되도록 정부는 급여 기준 고시 개정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외환 거래가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 첫날, 환율 급등락 없이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비공개로 거래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외환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그동안 오전 9시에 문을 열어 오후 3시 30분 거래를 마감하던 외환시장이 7월 1일자로 완전 개방됐습니다. 오늘 새벽 2시까지 거래된 개방 첫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7.4원 오른 1,384.1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려했던 갑작스러운 환율 변동성 확대는 나타나지 않았고 주간보다 비교적 적은 거래량 속에 환율은 글로벌 달러에 연동됐다는 평가입니다. 외환거래 시스템도 문제없이 작동했고 거래 유동성도 적정 수준에서 공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외환시장 개방에 앞서 12차례에 걸쳐 시범 운영을 통해 거래시간 연장에 대비해 왔습니다. 한국은행도 2인 1조로 야간 근무를 유지하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등 정부 관계자들은 서울 하나은행 본점 외환거래 현장을 비공개로 찾아 거래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외환 딜링룸 야간 데스크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외환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각자의 역할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외환시장 개방을 통해 오는 9월 세계 국채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높였습니다.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될 경우 지수를 추종하는 외국계 자금이 국채시장에 유입되고 국채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윗비 편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한국의 제도 개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편의
그리고 그 개선에 대해서 평가를 하느냐의 부분인데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환율 안정을 기대하며 변동성이 심한 경우 야간 시간대에도 시장 안정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원정 진료를 하고 수익을 은닉한 의사들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으로 국적을 세탁한 탈세자들도 적발됐는데요. 국세청의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소식 조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성형외과 의사인 A씨는 국내 성형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동남아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해외 진료를 현지 병원 세미나로 위장했습니다. 성형시술을 하고 얻은 수익은 가상자산으로 챙겨 매출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렇게 수차례 원정 진료를 통해 빼돌린 가상자산을 매각한 뒤 외국인 차명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국적 세탁, 가상자산 은닉, 해외 원정 진료 소득 탈루 등 역외탈세 혐의자 총 4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국세청은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 세탁 탈세자도 11명 적발했습니다. 해외 자산의 소유주가 외국인 명의로 바뀌는 경우 해외 수익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겁니다. 용역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고 수익을 은닉한 가상자산 개발업체는 9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매출 누락에 그치지 않고 추후 해당 가상자산을 판매해 얻은 차익까지 이중으로 은닉했습니다. 은닉한 소득을 철저히 파악하여 관련 법인세, 소득세 등을 부과하겠습니다. 수출 대금을 미신고하고 현지 법인으로 빼돌린 뒤 이를 원정 도박 자금이나 자녀 해외 체류비로 사용한 업체 대표, 국내 인프라로 성장한 자회사를 돌연 해외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넘긴 다국적 기업 등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해외 수익을 은닉하거나 국부를 유출한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역외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조 3천억 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오는 2학기부터 전국 6천여 곳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됩니다. 그런가 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합치는 이른바 유보통합도 행정관리체계 일원화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전망인데요.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교육 분야를 박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1학기부터 학교별 신청을 받아 운영된 늘봄학교.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정규 수업 전후로 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학교 시간이 지났지만 교실 한켠에는 이렇게 아이들 짐이 빼곡합니다. 이쪽에선 만들기 수업이 한창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생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맞춤형 늘봄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2학기부터는 늘봄학교가 전국 초등학교에서 시행됩니다. 정부는 늘봄학교 전면 시행과 함께 학교 일선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도 낮출 방침입니다. 현재 늘봄 시행학교에는 행정 전담 인력 3,400여 명을 배치했는데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 실무 직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 실무 직원을 배치해서 신규 업무뿐만 아니라 기존의 교사가 담당하였던 방과 후 업무와 돌봄 업무까지도 전담 인력이 맡게 될 계획입니다. 학교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기구의 지원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일선 교사들이 수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정부의 30년 수건 사업인 유보통합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지난달 정부 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이원화된 관리체계가 교육부로 통합됐지만 아직 일선에선 지자체와 교육청 간 일원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지자체 보육 관련 예산이 교육청으로 넘어오는 게 관건인데 교육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교육청으로의 관리체계 일원화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행재정 관리 체제를 일원화하여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교육 보육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4년 내에 관련 법률을 일괄 개정하고 9월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기관이 전국 100곳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유보통합기관에선 기본 8시간에 아침과 저녁으로 4시간 추가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사 1명당 돌봄 영유아 수도 크게 줄여 보육의 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체육 분야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유 장관은 우리 선수단의 깜짝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한국 체육의 도약을 위한 정책 개혁 의지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전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 파리올림픽.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22개 종목에 선수 142명이 출전을 확정지었습니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선수단 규모가 가장 작지만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깜짝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분명히 우리 선수들이 무언가 다른 어떤 정말 예기치 않았던 그런 성적을 보여줄 거다, 실력을 보여줄 거다. 저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문체부가 체육 분야 간담회를 열고 올림픽 준비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문체부는 국가대표팀이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대회 개막 2주 전부터 프랑스 현지에 사전 훈련 캠프를 운영합니다. 사전 훈련 캠프에는 오는 12일 선수단과 훈련 파트너, 종목별 지원 인력 등 255명이 입촌합니다. 현지 적응과 훈련을 지원해 경기력을 향상한다는 계획입니다. 파리올림픽 기간 우려되는 테러와 폭염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외교부와 통일부, 대테러센터 등과 함께 파리올림픽과 패럴림픽 관계기관 준비단을 꾸려 대테러 안전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대회 중 선수촌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안전사고나 오심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을 표방하는 파리올림픽이 선수촌 숙소에 에어컨을 구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수단에 쿨링 재킷과 냉풍기 등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유 장관은 또 1984년 LA 올림픽 이후 선수단 규모가 200명 아래로 줄어든 건 처음이라며 체육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대한배구협회 여자배구 국가대표 은퇴선수 간담회에서 대한체육회 중심의 예산 지원체계 개편 의지를 처음 밝혔는데 문체부가 지방체육회와 종목단체에 예산을 직접 집행하겠다는 뜻을 다시 확인한 겁니다. 한국 스포츠의 국제 경기력 급락이라는 근본적인 그 문제점에 대한 솔루션을 찾자. 체육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꺼냈던 그 예산 직접 교부 문제, 이런 것 또한 다양한 논의 중 하나입니다, 그게. 문체부 관계자는 한국 체육 제도약을 위해 지원 방식을 다각화하고 고쳐야 한다며 오는 8월 말 파리올림픽이 폐막한 뒤 체육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하면서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소비자 물가가 석 달 연속 2%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근원 물가 상승률은 2% 초반을 이어가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인 반면에 석유리와 외식 등 일부 품목 물가는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물가는 전망대로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먹을거리 등 민생 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 기권 1명으로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영계는 한식, 외국식, 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의 최저임금을 구분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노동계는 구분 적용이 차별이라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진 나라,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했죠. 합계 출산율이 처음으로 0명대로 떨어진 2018년 이후 6년째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의 출산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일 정부가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대책들을 내놨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입니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월 최대 150만 원에서 월 250만 원까지 대폭 인상합니다. 첫 3개월은 250만 원, 이후 3개월은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160만 원 등으로 차등 지급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1년 휴직 시 총 급여 상한이 기존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510만 원이나 오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봄방학 기간 등 부모의 긴급 돌봄이 필요한 순간 부모가 휴가나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 육아휴직 외에 1년에 2주까지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현재는 최소 한 달 이상 사용할 때 육아휴직이 가능한데요. 때문에 업무상 한 달 이상 육아휴직이 어려운 경우엔 개인 휴가나 연차를 사용해야 했는데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그마저도 여의치 않을 때가 있죠. 이에 연차를 소진할 필요 없이 어린이집 임시 휴원이나 학교 방학 기간에 단기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만약 자녀의 방학이 4주라고 한다면 부모가 각각 2주씩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한 달 동안 자녀 돌봄이 가능해집니다. 단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물론 남성의 육아도 지원합니다. 남편들이 쓸 수 있는 출산 휴가는 현재 10일에서 20일로 2배 늘어나고요.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출산 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휴직제도 무엇보다 마음 편히 쓸 수 있어야 할 텐데요. 하지만 필요한 때 육아휴직 쓰기가 쉽지만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압박을 좀 주면서 이제 가서 이제 또 뭐 인수인계도 다시 받아야 되고 하니까 좀 복잡한 부분도 많고 다들 그래도 육아휴직 쓰는 걸 많이 좀 꺼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자리를 비우면 동료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까 눈치 보는 일이 없도록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이 신설됩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한 직원의 업무를 대신 맡은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했다면 정부가 이 사업주에게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건데요. 또 기존엔 별도로 신청해야 했던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이제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쓸 수 있게끔 앞으로는 통합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사업주가 응답을 거부해서 육아휴직을 개시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됐습니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14일이 경과한 날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때에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만큼 이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정책들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곳곳으로 비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데요. 수도권을 포함한 중서부는 오늘 저녁부터 다시 비가 시작되겠고요. 그 밖에 전국은 내일 새벽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30mm로 내리겠고 호남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립니다. 남부지방은 이미 많은 비가 내렸던 만큼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부분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비가 그치겠지만 충북 북부와 일부 동쪽 지역은 낮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낮 기온 서울과 춘천이 27도, 청주가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 울진의 낮 기온은 28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전주의 낮 기온 30도, 대구가 32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해상에도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요. 물결은 전 해상이 최고 3.5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중부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많겠고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금요일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이남에, 주말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다시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민 누구나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이 이번 달부터 확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우울,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면 추점하시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으로 검색해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